YTN 생생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입니다. 세상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병을 제외하고도 무수한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오늘 목감기에 걸렸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부자병에 걸린 소년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병, 이런 병도 있나 싶으실 텐데요. 풍요롭고 여유로워서 일탈과 악행을 일삼는 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나도 한번 걸려봤으면 하는 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부자병, 질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몸의 질병도 그렇고요. 부족함보다는 넘쳐남 때문에 요즘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연말입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절약하고 나누고 검소해지는 새해 준비 어떨까요? 오늘은 증시 마감일입니다. 잠시 후 증시 상황 전화 연결해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정부가 노동 관련 5가지 법 추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신용 위기에 처한 기업들 발표됐죠. 문제가 뭔지, 해법은 어떤 것인지 짚어봅니다. 생생한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입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 마감된 날이죠? 예, 오늘은 2015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5포인트, 0.25% 하락해서 1961.3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동안에 좀 부진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9포인트, 1.36% 상승해서 682.3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2.39% 상승하는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았고요. 코스닥 역시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이 커졌지만 연간으로 보게 되면 26% 정도 상승하는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간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36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2,3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면서 시장을 일정 부분 방어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해 연간 누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4조 4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역시 마지막 5거래일 동안 좀 주식을 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는 4천억 원 정도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우리나라를 바라본 시각은 조금은 좀 다소 냉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냉정했다라는 말 조금은 무겁게 들리는데요. 오늘 그리고 어제의 증시 상황을 보면 이제 1월 심지어는 이제 내년에 어떤 흐름, 스타트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나기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락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 경험상 이 배당락일날 배당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플러스로 끝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시작이 나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만 시장을 대하는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 출발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네. 연말이 되면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배당을 받는 거는 결정이 났으니까요. 내년 첫째 주에는 조금 좀 차익 실현 차원에서 주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점만 좀 조심하신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크게 훼손될 일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쭉 이렇게 증시 현황 전달 드릴 때마다 외국계 자금,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지수와 관련돼 있는 어느 특정 산업을 대표하는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외국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계속해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초, 1월 초반에 외국인도 일정 수준 이 배당을 받고 난 자금들을 좀 청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신다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섣부른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꼭 저희 증시의 어떤 리트머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외국인이. 자, 바이오라던가 제약이 이제 연말 4, 4분기 때 주목을 받으면서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됐고 또 전망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제약주들의 모습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정 수준 오늘 업종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한 0.3% 정도 올랐으니까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하면 확실히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인데요. 또 내년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서동필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오후에 만나는 뉴스보다 더 빠른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즐거운 소식들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식들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연봉 이야기 이 뉴스 보면서 나랑은 좀 관계없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2014년 기준 근로자 평균 연봉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평균 연봉이 3,170만 원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를 통해서 근로소득자의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2013년 평균이 3,04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약 4.3% 정도 늘어나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억대 연봉이 꿈의 숫자들일 텐데요. 네. 지난해에 1억 원을 넘게 연봉을 받은 근로자는 52만 6천 명, 2013년에 비해서 5만 4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지역별로는 네.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울산은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네. 산업단지가 잘 발달돼 있어서 그쪽 울산 지역의 평균 급여액이 4,05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뒤를 이어서 서울이 3,520만 원, 또 세종시가 3,510만 원 순으로 나타납니다. 네. 연봉이 좀 낮은 지역은 그 산업 기반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제주가 2,660만 원으로 가장 낮고 뒤를 이어서 인천과 강원이 2,780만 원, 2,8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평균치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평균치니까요. 높은 네. 것, 낮은 것 다 합쳐진 겁니다. 근데 1억 넘는 급여 받은 사람이 52만 6천 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말 그대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이고 단순하게 국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느냐 이런 통계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총액을 그냥 따져서 말하는 거고요. 지난해 5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돼서 2013년 47만 2천 명에 비해서 약 11%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1억 이상 급여를 받는 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1% 정도로 2013년 2.9%에 비해서 약간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국세 통계 연보에서는 이런 근로소득자 외에도 이런 창업 같은 얘기들도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네네. 이 중소기업의 50.5%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이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창업에 뛰어드는 연령대를 따지면 40대가 32%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서 30대와 50대 이렇게 나타나고요. 창업하는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업종이 전체 창업의 50.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여성 사업자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게 이번에 눈을 띄는데요. 네네. 여성 사업자가 올해 2014년 기준으로 37.0%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법인 대표 중에 여성 비율은 16.9%로 2010년 14.5%보다 2.4%포인트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여성 경제 인구가 약진하고 있고요. 자, 자영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이 전체의 절반. 조금은 더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이 비즈니스를 피해서 창업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 아닌다면 또 사실 창업할 만한 게 맞습니다. 딱히 없어 보입니다. 소자본들이 얼마나 게 잘 없죠. 자,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다시 이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가계부채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11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11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04%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이 3.01%를 기록을 했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3%대로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내려갔고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1년 4.92%를 보이다가 이후에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2년이 4.63, 2013년이 3.86, 2014년이 3.55, 올 들어서는 2%대까지 내려와서 지난 4월이 2.81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 당시가 이제 안심전환 대출을 확 풀었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는 추세에도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3%대 금리를 다시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영향도 있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라고 해서 예금금리,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주는 자금 조달 비용을 가지고 수치를 만든 게 있는데요. 네. 이 수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최근에 예금금리도 조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신규 예금금리는 11월 기준으로 1.66%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계속 지금 오르는 방향세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금금리도 오르고 시중금리도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예금금리였는데, 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용대출이라든가 기업대출이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요. 네네.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는 3.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거고요. 이 중에 기업대출금리가 3.56%, 가계대출금리는 3.16%로 집계가 됐습니다. 500만 원 이하 소액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4.38%로 역시 0.04%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미국 금리 오르면서 한국은행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안 올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에서의 금리는 이미 미국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정위가 삼성 SDI 순환 출자도 이제 시정하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대제철 지분 880만 주도 처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하는 그런 사업구조 개편을 했었는데, 네. 요것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강화한 것이다. 요런 해석을 좀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내놨습니다. 네. 미리 좀 내놨으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요 해소해야 될 시한이 맞바지에 온 상황에서 요 해석을 내려서 조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충격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하고 현대하이스코가
이 현대제철이라는 거는 고로에서 철을 만드는 데고 하이스코는 고열연을 가져다가 냉연이라는 것을 이제 고급강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비즈니스가 워낙 비슷하니까 둘을 합치겠다. 이게 현대차 그룹의 이런 사업구조 개편의 목표였는데 요 과정에서 현대차가 합병한 그 현대제철 지분을 갖고 또 현대제철은 모비스는 다시 현대차 이런 고리가 하나 있고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제철, 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이어지는 그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데 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을 하면서 요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것이 신규 순환출자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석을 내린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그 기존에 있는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신규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던가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즉 지분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합병에 따라서 요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 조치를 해줍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현대제철이 합병을 하면서 현대차가 보유한 현대제철 주식 574만 주,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제철 주식 306만 주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됐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병법인 출범일이 7월 1일이었는데요. 네. 6개월째가 되는 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 이제 12월 24일 날 요 입장을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다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주식을 매각할 수 있었던 날이 어제하고 오늘. 네, 오늘 장은 이미 또 마감이 됐고요. 마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황당해진 거죠.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현대차에서는 요 매각할 수 있는 그 시한을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예에 대한 근거는 없어서 유예는 못 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과징금을 좀 매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이 과징금이 과연 적법했느냐를 가지고 또 현대차 그룹과 공정위 간에 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삼성도 지금 좀 유예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공정위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연말에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좀 합당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에서는 작년 10월에 이 문제를 좀 해석해달라고 건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좀 뒤늦게 해서 좀 책임 소재가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틀 만에 팔아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끝으로 중요한 정보 관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토지 관련 증명서가 18종에서 하나로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이런 것을 국토부가 지난 몇 년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것을 완료를 해서 새해부터 이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8개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걸 일사편리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일사편리. 네, 그렇습니다. 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것을 하나의 서류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증명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0원에서 종합형은 1,500원, 맞춤형은 1,000원으로 줄어든다니까 내년부터는 요 토지 관련된 증명서가 한결 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 최명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는 지금 3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캠페인 들으시고요. 이어서 중요한 인터뷰들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생생경제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자, 일반 해고 기준과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정부 초안, 오늘 지침이 나왔고요. 그간에도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계속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지침에도 그 논란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현행법상 퇴출 규정이 모호한 저성과자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넣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취업 규칙을 완화하겠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정부는 아니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우려를 하느냐라는 입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 초안 어떻게 봐야 할지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노동부가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일반 해고라는 게 통상해고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고제라고 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또 하나는 회사 명예훼손이나 근무 태도가 지극히 불량해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징계 해고를 할 수 있죠. 네. 이런 해고와 달리 이제 일반 해고라는 게 업무 능력이 없다, 또 근무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 가능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특별한 사유 없이도 통상적인 해고가 가능한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나 그 대표자의 동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게 취업규칙이죠. 쌍방인데 어떤 취업했을 때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되는 일을 규정한 것인데 이런 전제 조건 없이도 기업 판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약간 무게추가 그래도 어떤 이제 피고용인이 아니라 고용하고 있는 경영주 쪽에 좀 무게 중심을 실어준 것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 노동상권이라는 게 이제 헌법상 권리로 확립된 이유가 기업의 일방적인 인사경영권의 행사가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해서 그 사회의 노동기준을 하락시키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진 그런 헌법상 권리이죠. 이런 이것을 이제 우회하는 방식이 이렇게 노동부 지침으로 이제 제시된 것이고 변경이나 단체협약이나 노동자 대표의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경영자의 그 인사경영권을 확대 강화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해고라는 게 이제 기업에서는 경쟁력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해당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생존의 문제는 그 사회 구성원의 생활 수준과도 관련이 돼 있죠. 생활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입장으로 어떤 엄격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데 실적 부진이라는 모호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인사경영권을 확대 강화하는 기업의 일방적 권한 강화의 방향으로 이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새로운 일반 해고라는 이제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나 혹은 취업 규칙을 보통은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가 없고 고용 계약 내용도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한데 일정 부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대법원의 합법으로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쉽게 잘라내게 만드는 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논란을 보는 분들이 아니 그럴 거면서 이 법은 또 왜 만들었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입장? 그렇죠.
그 판례나 이런 것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부 그 담당 부처가 그렇게 지침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효과가 굉장히 크죠.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네. 정리해고제가 이제 도입돼서 정리해고제로 해고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몇 가지 사례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는 이제 명예퇴직, 조기퇴직 또는 어떤 업무상 할 일이 없는 빈 사무실 내 발령하는 등의 조처로 해고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가 지침으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객관적 기준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연봉제나 성과급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추구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 고성과자를 우대하고 저성과자의 분발을 촉진하거나 강제한다라는 게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평가의 공정성, 정당성 문제가 항상 문제가 맞습니다. 됩니다. 이런 연봉제 이런데 이제 보편화돼 있다는 미국에서도 사실 개인 평가에 기초한 임금 결정 기제를 많이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공정성, 정당성 문제로 인해서 피평가자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수용성이 떨어지면 그 기업의 사실 장기적인 그 성과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평가자를 우대하는 저성과자를 좀 더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게 더 큰 영향인지 거기에 단서 조항 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노동시장 질서가 규율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다음에 부대 조건 때문에 이 지침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을 기업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제도의 취지 그리고 제도의 해설 자체는 합리적이나 이게 실행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상황이 워낙 많고 갈등의 요지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 제도를 다시 손보거나 내지는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부대 조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네. 부대 조건에서 아무리 절차의 공정성, 그다음 제대로 된 제도의 설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부대 조건에 불과한 것이고요. 먼저 이렇게 어떤 긴박한 이유나 어떤 엄격한 결격 사유 없이도 성과 평가라는 어떤 좀 더 자의적일 수 있거나 개별 기업 외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그런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예, 폐해가 더 크다. 기업들이 악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데 반면에서 그것을 방비할 장치는 사실 미약하다. 이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그런 기준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이 근무평가 저성과자 분류와 이 일반 해고에 관련된 얘기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요. 또 하나 문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입니다. 사실상 임금 피크제 도입 때문에 해당되는 얘기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 연장도 된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 필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금 피크제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 네, 현행. 이런 법률이 도입된 이유는 사실 기업이 가지는 인사 경영의 재량권에 비해서 개별 노동자의 처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일방적인 결정이 됐을 때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대항권을 어느 정도 설정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네. 그런데 단체 협상이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90%에게는 지층만 적용되는데 그 취업규칙 결정에 대한 권한이 일방적으로 기업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용자에게 넘어가 있다. 예. 비단 임금 피크제의 문제가 아니라 더 연장선상에서 징계 절차나 해고 절차나 이런 문제에 있어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임금 피크제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인사경영권의 권한이 강화됐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요소, 불공정의 요소가 매우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즉 노조 가입률이 낮습니다. 90%는 노조 없이 이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를 할 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을 하루 앞두고요. 정부가 초안을 발표하고 지침을 발표하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노동계는 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문매를 때리고 있고요. 언론들도. 예,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하는 건지 혹시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짚어보신다면요. 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관련된 이런 노동자의 대항권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제 문제에 전공법을 구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경제 상황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데 대한 책임을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도 그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노동 문제 사안 자체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배경이 더 큰 배경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런 사안을 그렇게 연말에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결해야 될 만큼 절대절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고 사회적인 동의나 합의의 절차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저희가 다 됐는데요, 교수님. 자, 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된 지침 발표로 더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합의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좀 현실적인 해결 방안 하나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는 어떤 공정한 중재자이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약간 노사의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일방적인 편들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 미래 노사관계나 우리 사회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데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좀 과하게 일방적이라서 오히려 이 경영자 총연합의 역할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중재자이자 미래 우리 사회의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해 나가는 방향타의 구실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의 이견을 좁혀나가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저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해법 마지막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네, 100세 시대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아유,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라고 하실 텐데요. 실제로 수명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 생물학적인 100세가 아니고요. 아주 긴 시간 활동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2번, 3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번, 3번 준비해야 될 인생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가계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주제입니다. 가계도 스트레스 테스트요? 예. 어떤 건가요? 언뜻 들으시면은 뭐 가계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금리가 급등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은행이 과연 견딜 수 있는지 하는 네. 이제 극심한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변화가 올까 하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가계에도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줘보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가계에 과연 수지 상황이 어떨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이 가계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아주 짜증나게 하고 잘 버티게 이게 아니고요. 예, 가계가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변수에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그 고통과 위기를 얘기하시는 건데 굳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가계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요. 가계 같은 경우에 가계도 의외의 경우로 많이 파산을 합니다. 네. 그 의외의 경우를 한 예를 들자면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고소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파산한 가계 중에 맞벌이 부부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 소득이 높은 쪽이 더 많습니까? 신기하네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고비용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 학군에 다니고 그다음에 좋은 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높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이전에 그 고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구조조정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사실은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도 많이 가계가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또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합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많이 변하면서 이런 쪽에서 또 노동의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해고도 일어나고 네. 이전 같은 경우 보면은 맞벌이 부부 경우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정리해고 대상이 잘 아시겠지만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혼자 외벌이 부부 가장을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의외의 경우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계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언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예 수입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예. 고정된 지출 때문에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이 되는 위험 상황. 예. 그러면 이 테스트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한 3가지 정도를 봐야 됩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자기의 소득이 줄었을 때 혹은 네. 소득이 없어졌을 때 현재 자기의 비용 구조가 이걸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네. 뭐 둘 중에 한 명이 잘렸다든지, 네. 갑자기 직장이 없어졌다든지 할 때요. 이런 부분에 이제 경직성 비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뭐 자녀를 유학을 보냈다든지 뭐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이 견딜 수 있는지. 자신의 이제 좋은 주택에 들어가 가지고 주택 원리금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둘 중에 한 명이 그 직장을 잃었을 때 과연 견딜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첫 번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뭐 소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보통 가계의 대차대조표라고 그러죠. 이제 자산 항목에서는 집이 있고 금융자산이 있고 부채 항목에서는 보통 대출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부채 항목 같은 경우에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렇죠. 비용이 의외로 늘어나는 그럴 거죠. 수 있고 금리가 많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보통 집값은 또 하락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불일치가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견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화가 자기의 대차대조표에 큰 충격을 주었을 때. 네.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빌려서 집도 사놓고 두 채, 세 채 사놓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시경제 상황이 변했을 때 자기의 대차 대조표가 크게 문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계속 이제 전세 주면서 집을 뭐 10채씩 가지고 있다가 뭐 그때 막 신화였죠. 그래서 돈을 네. 엄청 벌었는데 한순간에 파산을 다 해버리거든요. 아. 예. 그만큼 또 고위험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대차 대조표를 크게 키워놨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부채도 많고 자산도 많고 했는데 덩치를 키워놨는데. 예, 어느 상황에 따라서 부채는 확 가치가 올라가 버리고 자산의 가치는 뚝 떨어지는 이런 미스매치가 또 함께 되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우에 이제 그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입니다. 그 같은 경우 특히 위험한 거는 가게 구성원이면 괜찮은데요. 돈을 버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입니다. 우리 농구로 치자면은 그거는 공을 몰고 가다가 뒤에 인터셉터 당해서 골을 먹는 거와 같은데 이거 보통 4점을 잃었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넣을 것을 상대방한테 점수를 줬기. 이것도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프면은 돈을 못 벌 뿐만 아니라 돈을 써야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거의 이중으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대비되어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가계 스트레스 테스트, 갑자기 예측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지금 소득 변화를 가정해보라. 거시경제 상황을 최악의 상황 등등해서 가정해보라.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아까 농구 마이너스 4점 얘기하셨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벌지도 못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좀 뭐 거시환경 변화 같은 것들 사실 쉽게 예측하고 대처하기도 어려워요. 금리라는 게 오르는구나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뭐든지 예측하는 부분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결국 최악의 경우가 왔다고 할 때 내가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니까요. 예측의 영역은 벗어나는 거고요. 굳이 예측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성장 국면에 우리나라가 접어들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이 있고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는 게 노동개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대기업에서 보셨다시피 30대도 명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업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쇠퇴하는 산업에서는 인원을 줄여야 될 거고 이제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그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경제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상황에 가까이 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물론 지금부터도 은퇴를 준비해야죠. 이제 뭐 40살부터 은퇴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수입이 줄었을 때 저는 이제 외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수입이 주는 게 직장을 관두거나 뭐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장이 어려워서 급여를 깎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살려는 드릴게 요즘 유행어인데요. 살려는 드릴게 근데 월급은 줄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경직성 비용이라든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당장 그러는데요. 언제 비용을 줄여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결국은 이제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고비용 고위험인데 고비용 구조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지금 50대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 또 가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집 때문에요. 60이나 이렇게 가면은 돈을 새로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만 하더라도 이미 가계부채가 많다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대출을 추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 70, 80대면은 돈 안 빌려주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50대 되시는 분들은. 이 가계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들어보면, 어떤 하나의 상황만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적으로 내가 50대가 됐을 때, 60대, 지금 40대 때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와 50대, 60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훨씬 20, 30대에 비해서 50대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훨씬 큽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자영업으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게 틀어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연령대에서도 위험이 닥쳤을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대비책을 마련해 보시고요. 5년 뒤, 10년 뒤도 미리 준비하신다면 결국은 이 위기 잘 헤쳐나가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기억하실 말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가게도 한번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십니다. 예, 이 마지막 말 참 멋진 말씀 정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안 하시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셨습니다. 네, 생생경제 2부 함께했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들으시고요. 4시 20분 인터뷰로 생생경제 이어갑니다.